오늘은 2월 26일 현재 시각은 4시 45분입니다. 오늘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5장 읽겠습니다. 자외선 너머의 스펙트럼은 X선이고 그 너머에는 감마선 영역이 있다. 낮은 주파수 쪽으로 가면 빨간색 너머에 적외선 대역이 있다. 우리 눈에는 빨간색 너머는 어둠일 뿐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열에 민감한 온도계를 놓으면 눈금이 올라간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적외선이 처음 발견됐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도계 내부의 수은을 팽창시킬 수 있는 열기를 가진 빛이 분명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불순물이 적절히 첨가된 반도체나 방울뱀 같은 적외선을 아주 잘 감지한다. 적외선 너머의 넓은 주파수 대역을 우리는 전파 대역이라고 부른다. 감마선에서 전파 대역까지 모두 다 당당한 빛이다. 천문학에서는 이 모두를 다 유용하게 이용한다. 그러나 눈의 한계로 인해 인간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띠 모양의 무지개를 편애하며 살아간다. 1844년 철학자 오기스트 콩트는 영원히 미지로 남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의 예를 찾고 있었다. 그는 별과 행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자신이 찾던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했다. 별에 직접 가볼 수도 없고 시료를 채취할 수도 없으니 별의 구성 성분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콩트가 죽은 지 겨우 3년 후에 스펙트럼으로부터 화학 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로 다른 화학 성분의 물질은 서로 다른 주파수 또는 다른 색깔의 빛을 흡수한다. 따라서 분자나 원소의 종류에 따라 흡수하는 빛의 주파수 또는 파장이 각기 다르다. 흡수하는 빛의 주파수는 감마선에서 전파대역까지 스펙트럼 어디에도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에 하나의 어두운 선이 나타났다고 하자. 그렇다면 해당 주파수의 빛으로 슬릿의 이미지를 만들 수 없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바로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태양광선이 슬릿에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즉, 태양광선이 지구 대기를 거쳐오는 동안에 특정 주파수의 빛만 선택적으로 흡수된 것이다.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특정 성분의 분자나 원소가 바로 그 주파수의 빛을 흡수했을 것이다. 어떤 물질이든 그 물질 고유의 분광학적 특성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지구에서 무려 6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금성 대기의 화학 조성도 여기 지구에 그대로 앉아서 식별할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태양의 구성 성분을 점칠 수 있고 태양의 구성 성분을 점칠 수 있고 자기장이 강력한 A형의 별의 대기에 유로폼이라는 원소가 특별히 많다는 사실도 귀신같이 알아낸다. 사실 헬륨은 지구에서 발견되기 전에 태양에서 먼저 발견된 원소다. 과학자들은 그리스의 태양신 헬리오스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었다. 별만 아니다. 별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도 분광 분석의 대상이 된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내놓은 빛의 무지개에서도 우리는 은하의 화학 조성을 알아낼 수 있다. 천체 분광학은 신비의 기술이다. 콩트가 예를 들 때 하필 별의 화학 조성은
운운한 일은 매우 운수가 나쁜 탓일 게다. 금성이 물로 가득하다면 스펙트럼에서 수증기 때문에 생긴 흡수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20년경 윌슨 산 천문대에서 최초로 시도된 금성의 분광 관측에서는 금성 대기의 구름에 수증기가 많다는 단서나 흔적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단지 금성의 표면이 건조한 사막으로서 규산염 성분의 미세한 고체 티끌만인 낮게 떠다닐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금성의 대기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음이 밝혀졌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발견을 행성의 모든 수분이 탄화수소들과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금성의 표면은 하나의 거대한 유전 혹은 행성의 크기의 석유 바다여야 했다. 어떤 이들은 대기가 너무 차서 수증기가 모두 물방울로 연결되었고 물방울은 수증기가 다른 형태의 스펙트럼을 보이기 때문에 금성의 대기에는 수증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행성이 완전히 물로 덮여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보 해협의 해안절벽처럼 석회암으로 덮인 섬들이 간간히 있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바다는 평범한 물이 아닐 것이다. 물리학적으로 탄산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금성에 거대한 탄산수의 바다가 있다는 가설을 제안했다. 금성의 실제 상황을 알려준 최초의 단서,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대역의 스펙트럼에서가 아니라 전파 대역에서 얻어졌다. 전파 망원경의 카메라이기보다 광도계와 같이 작동한다. 전파 망원경은 카메라이기보다 광도계와 같이 작동한다.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면 상당히 넓은 범위의 하늘을 관찰할 수 있다. 천문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으로 에너지가 하늘의 특정 지역에서부터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얼마만큼 지구로 유입되는지 측정한다. 우리가 접하는 전파 신호는 일정 수준의 지능을 갖춘 생물이 만든 것이다. 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자연 그대로의 물체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파 신호를 방출한다. 그중 한 가지 이유는 뜨겁기 때문이다. 고온의 물체도 전파를 낸다는 말이다. 1956년 초였다. 전파 망원경을 금성 쪽으로 돌렸더니 금성이 전파를 방출하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됐다. 수신된 전파 신호를 분석한 결과 금성의 온도가 매우 높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성의 표면이 정말 놀랍게 뜨겁다는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구소련이 수행한 베네라 우주선 계획이 가져다 줬다.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불투명한 대기층 때문에 광학적 방법으로 표면까지 접근하기가 불가능했다. 그 까닭에 금성은 신비로운 세계로 남아있었다. 그렇지만 베네라 우주선이 최초로 두꺼운 구름층을 통과해서 표면에 착륙해보니 금성은 타오는 듯이 뜨거운 곳이었다. 늪지도 유전도 탄산수의 바다도 없었다.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추론은 우리를 쉽게 오류의 늪에 빠지게 한다. 우리가 친구와 인사를 나눌 때 일어나는 상황을 빛과 연계시켜 살펴보자. 태양이나 백열등에서 나온 빛이 상대방 얼굴에 일단 반사된다. 우리는 반사된 빛을 보고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본다. 그러나 유클리드 같이 똑같은 사람,
포함해서 많은 고대인들은 눈에서 발산된 빛이 보고자 하는 물체에 직접 닿아서 우리가 그 물체를 알아볼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으로는 우리가 어째서 어두운 방에서 물체를 알아볼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레이저와 강전지 혹은 전파 발진기와 전파 망원경 등을 조합하여 멀리 있는 물체에 직접 닿도록 빛을 송출할 수 있다. 전파 천문학에서는 지상에 설치한 전파 망원경으로 전파를 쏘고 그것이 금성의 지구 쪽 금성의 지구 쪽 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게 한 다음 그 반사된 전파 신호를 수신하여 세기를 측정한다. 어떤 전파수의 전파는 금성의 구름과 대기층을 완전히 투과할 수 있다. 금성의 표면까지 도달한 전파는 표면에서 장소에 따라 흡수되기도 하고 주변으로 분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에서 되돌아온 신호는 미약할 것이다. 즉 이러한 성격의 지역들은 전파 세기 지도에서 주위보다 어둡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금성도 자전한다. 그러므로 전파 세기 지도에 드러난 무늬가 일정한 주기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이다. 일정한 주기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반복 수행하면 금성의 자전 주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멀리 있는 별들에 대해서 금성은 지구 시간으로 243일 만에 한 번씩 자전한다. 우와, 자전을 정말 길게 하네요. 그러나 자전의 방향이 다른 태양계 행성들과는 반대다. 결과적으로 금성에서는 서쪽에서 해가 떠서 동쪽으로 진다. 일출에서 다음 일출까지 지구 시간으로 118일이 걸린다. 금성의 공전과 자전에는 신기한 점이 또 하나 있다. 지구에 가장 근접할 때마다 금성의 동일한 면이 지구를 향한다. 금성이 자신의 공전과 자전을 지구의 공전 운동과 절묘하게 맞추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금성이 지구의 인력권 내에서 어떻게 지구와 이렇게 잘 공조할 수 있게 됐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확실히 아니다. 금성의 나이를 수천 년 정도로는 결코 볼 수 없고 내성계의 다른 천체들만큼 오래됐다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전파를 이용한 금성의 사진들 중에서 어떤 것은 지상에서 설치된 전파 망원경으로부터 또 어떤 것은 금성의 주위를 도는 파이오니아호에서 얻어졌다. 그것들은 충돌 구덩이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금성에는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운석공들이 달의 고온지대만큼이나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금성이 아주 오래됐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성 표면에 파인 운석공의 깊이가 놀랄 정도로 야트막하다. 표면의 고온 상태가 암석을 장기간에 걸쳐 흘러내리게 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말랑말랑한 타피나 사탕 또는 고무 찰흙에 예리한 흔적을 만들어 놓아도 시간이 얼마 경과하면 그 예리한 흔적이 사라진다. 처음에는 금성 표면에 깊게 파인 계곡이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뭉그러졌을 것이다. 금성에는 티벳 고원 2배 높이의 대지가 있고 거대한 협곡이 존재하며 추측컨대 엄청나게 큰 화산과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산이 있을 것이다. 여태껏 구름에 철저히 가려져 있던 세계를 우리는 지금 새롭게 보고 있는 것이다. 전파를 이용한 레이더와 우주 탐사선이 두꺼운 구름층을 열어젖혀 금성 표면의 세세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보인다. 처음에는 전파 천문학을 통해 유추했고 나중에 우주선으로 직접 측정해 확인할 수 있었던 금성의 표면 온도는 가정용 오븐의 최고 가열 온도보다도 더 높다. 섭씨로 대략 480도, 화씨로 900도에 이르는 고온이다. 그리고 표면의 대기압은 90기압에 육박한다. 지구 대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압력 90배라는 말이다. 압력의 90배라는 말이다. 지구에서는 해수면에서 수심 1km까지 내려가야 이만한 압력을 느낄 수 있다. 금성에서 오래 견디게 하려면 우주선을 잠수정처럼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우주선의 냉각 장치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네요. 냉각 장치가 없으면 타 들어가겠네요. 구소련과 미국에서 만든 연함은 대의 우주선들이 고밀도의 금성 대기 내부로 진입해서 짙은 구름층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중 몇 대는 실제로 표면에서 1시간 정도 견디기도 했다. 구소련의 베네라 우주선들 중 2대는 금성 표면에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이러한 선구자적 우주 탐사 계획들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세상으로 가도록 하자. 가시광선으로 보면 옅은 노란색의 금성 구름들은 어느 정도 분간해 볼 수 있지만 갈릴레오가 처음 언급했듯이 금성은 실제로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외선으로 사진을 찍어 보면 우아하고 복잡한 형태의 소용돌이가 대기 상층부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외선 사진으로 측정한 풍속은 초속 100m, 즉 시속 360km였다. 금성의 대기는 96%가 이산화탄소이다. 질소 수증기 아르곤 일산화탄소와 다른 기체들도 각각 적은 양씩 존재한다. 탄화수소 탄수화물의 양은 전체 대기의 1000만분의 1 이하의 수준이다. 알고 보니 금성의 구름들은 완전히 농축된 황산의 용액이었다. 무서운데요? 미량의 염산과 플루오르화수소산도 존재한다. 상층부의 비교적 서늘한 구름 속에서도 금성은 완전히 몹쓸 세상이었던 것이다. 눈에 보이는 구름층보다 더 높은 고도가 약 70km 고공에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옅은 안개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다. 금성에서 고도 60km까지 구름 속을 파고 들어가면 농축된 황산방울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황산방울에 둘러싸여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노릇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구름 입자들이 점점 커진다. 지독한 냄새의 이산화황이 대기 하층부에 미량 존재한다. 이산화황 분자들은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태양의 자외선으로 일단 해리되고 해리된 황이 다시 물과 결합하여 황산을 만든다. 황산 기체가
분결하여 황산 액체가 되면 밑으로 가라앉고 낮은 고도에서 높은 열 때문에 다시 황과 물로 분해된다. 이렇게 해서 황순환의 주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금성에서는 행성 전체에 항상 황산비가 내리고 있지만 표면에는 한 방울도 이르지 못한다. 이 유황색의 안개는 금성의 표면 위로 45km 지점에까지 펼쳐져 있고 거기에서부터 더 아래에는 밀도는 높지만 엄청나게 맑은 대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기압이 너무 높아서 표면을 볼 수는 없다. 햇빛이 대기 분자들에 철저하게 산란되기 때문에 구체적 형상을 알아볼 수 없다. 이쪽에는 티끌도 구름도 없다. 밀도만 분명하게 높다. 그래도 충분한 양의 햇빛이 상층부 구름을 뚫고 여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지구의 흐린 날 정도의 밝기는 유지된다. 세상을 통째로 태워버릴 듯 맹렬한 더위, 모든 것을 뭉개버릴 듯한 압력, 각종 맹독성 기체, 게다가 사위는 등골 오싹한 붉은 기운을 띠고 있어서 금성은 사랑의 여신이 웃음 짓는 낙원이 아니라 지옥의 상황이 그대로 구현되는 저주의 현장이라 하겠다. 지구와 가까워서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저주의 현장이었네요. 우리가 금성 표면에서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말랑말랑하게 녹은 제멋대로 생긴 돌멩이와 그것들이 널려있는 불모의 벌판뿐이다. 이 거친 불모의 사막에서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식된 우주선의 잔해들이다. 그 우주선들은 언젠가 먼 행성으로부터 날아온 것일 게다. 그러나 금성의 두꺼운 유독성 대기의 바깥쪽에서는 이것들의 존재를 알아볼 길이 없다. 금성은 전 행성 규모에서 대참사가 벌어지는 내 행성계의 한 세계이다. 표면의 고온 상태가 온실 효과에서 이야기됐다는 설명이 최근에 논리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얻게 됐다. 태양의 가시광선 대역의 빛이 금성의 반투명 대기와 구름층을 통과하여 지표에 흡수된다.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데워진 표면은 복사열을 우주로 내보내려고 한다. 금성이 뜨겁다고 해도 태양보다 훨씬 더 차갑기 때문에 가시광선 대역이 아닌 적외선 대역에서 주로 복사열을 방출할 것이다. 그런데 금성의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분자들이 적외선 복사열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한다. 그러므로 열 복사가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못하고 금성 대기에 갇혀 표면 온도는 점점 상승한다. 대기 밖으로 새어나가는 조그마한 양의 적외선 복사열이 하층 대기와 지표면에서 흡수된 태양의 복사의 양과 거의 평형을 이루어 상쇄될 때까지 표면 온도는 상승할 것이다. 금성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정말 뜨겁다고 하네요. 대기도 안 좋고 우리가 금성에서는 살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